녹화를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제가요, 오늘 이 태극기를 뗄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이 방송 화면이 거울 보기 효과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거울 효과가 없는 카메라를 보면 내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이 거울에 익숙하잖아. 내가 이쪽 손을 들었는데 화면은 이쪽 손이 들리는 거야. 반대로 보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령 어떤 행동을 할 때 거울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 화면 속에 내가 한쪽에 치우쳐 있구나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울 효과가 없으면 반대로 움직여.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거울 효과로 내놨는데, 그랬더니만 이 태극기 문제로 굉장히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 있다고. 태극기가 잘못 그려진 게 아니라 우리 6살짜리 꼬마가 우리 시청자가 그려준 그림인데 거울 효과로 이 건곤감리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지만 오늘 이 태극기를 뗍니다. 예. 태극기가 다르다고 막 트위터로도 질문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막 그 쪽지로 왜 태극기에 건곤감리가 잘못되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태극기를 우리 방송 거실 저기에서 뗄게요. 저 뒤에도 이게 지금 정의 명도라는 글자인데 이게 한자도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자가 뒤집어져 있는 거 보면 알 텐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깨알같은 잔소리꾼들 있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의 명도가 바른 뜻으로 길을 밝혀라 이런 뜻이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제 이 태극기를 떼기로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일이 매번 설명하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자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한자에는 그렇게 많이들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이 저기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 그래, 이 태극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이 태극기를 떼게 됐다는 슬픈 소식 전하면서, 자, 우리 또 이제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오늘 늦은 이유는 저기 누구니? 무음으로 해놔야지. 이 방송용 전화기로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제가 오늘 늦은 이유, 우리 변호사님을 수임을 해서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위임을 해가지고, 일베에서 나에 대해서 악플을 단 사람들을 모두 잡아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분이 고소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고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도봉경찰서는 나에 대한 고소건으로 마비가 될 정도야. 그래서 오늘은 중랑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도봉경찰서가 더 이상 업무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왜 이러니 진짜. 이 GK 이렇게 그지 같은 이게 충전도 안 되고 진짜 지랄이. 미안해요. 오늘은 도봉경찰서가 전부 다 바빠가지고 오늘은 이제 중랑경찰서에 신고된 11명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왔어요. 이게 고소인을 조사를 하면 요즘에는 이 고소인 조사한 걸 갖다가 또 주소지를 확인해갖고 또 나누겠다는 거야. 자기네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11장에 대해서 따로따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 그래서, 진짜 이거 더 이상 고소를 좀 중단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또 고소를 중단한다 그러면 또 이 썩을놈들이 또 계속해서 또 저기 악플을 달고 지랄할 거 아니야. 아주 악순환이야, 악순환.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11명 고소하고 오느라고,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에 끝낼라 그랬는데 내용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 약속을 좀 늦추고 2시 약속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고소인 조사 한 번 받고 해당 경찰서로 이제 다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우리 대구 준비를
대구에서 11월 15일에 대구 길거리 생방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아,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내가 그랬잖아. 나는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고. 정말 너무 바빠. 너무 바빴어. 아침 내내 너무너무 바빴어요. 일단 우리가 대구를 15일날 가야 되는데, 현재 삼남매 아빠님께서 스피커를 2개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3개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스피커를 2개씩 꽂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2개씩 꽂을 수 있는 스피커 2대를 준비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을 무료로 해서 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전기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연락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뒤에 텔레그램을 못 봤어.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 아빠님, 그 스피커하고 마이크 준비하기로 하셨는데, 준비 상황이 어떤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망치부인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박장로 배상하셨어요. 아, 장로님이신가봐요. 아,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감동하신 장로님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지금 대구 준비팀 대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삼남매 아빠님이라고 계시는데, 삼남매 아빠님 혼자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준비하기로 하시고 지금 추가 소식이 없으십니다. 네, 확실하게. 그리고 집회 신고는 휠체어 사진사님께서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회 신고 내용도 우리 휠체어 사진사님이 집회 신고하신 내용을 좀 저한테 문자로든지 텔레그램으로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집회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삼남매 아빠님은 마이크하고 스피커, 그리고 전력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래서 그날 당일날 몇 시까지 오실 건지, 예. 효준의 사진사님이 그 휠체어 사진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백화점 앞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일극장 앞이 좀 낫지 않겠나. 왜냐면 대구백화점 앞은 사람이 별로 없다며. 대구백화점 앞보다 한일극장 앞이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백화점하고 한일극장 앞 둘 중에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집회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최종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난번에 한 데가 한일극장 앞이었어요. 근데 대구백화점 앞도 하겠다 그러면 방해를 하겠지. 예. 대구백화점 앞이 더 좋다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거기 자기네 사유지라고 막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대구백화점 앞이 좋다라는 게 사유지라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광장 무대 시설은 있는데 여러분, 그 무대를 나한테 빌려줄까요? 우리 순진하신 시청자 여러분, 대구백화점 앞에 있는 무대 시설을 나한테 빌려줄 것 같아요? 나한테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빌린 다음에, 만약에 지금 대구백화점 앞에 무대 있다고 자랑하신 님께서 그 대구백화점 그 무대를 빌린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아셨어요? 세월호 집회를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다. 주말이잖아, 토요일날. 토요일날 그 대구백화점 앞에서 할 때, 거기 나한테 시비 안 걸 것 같아, 거기? 거기 사유지 아니야? 빌려주겠죠. 일단 빌린 다음에 얘기하라고. 빌려주겠죠? 그런 말 하지 말고, 빌린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라고요. 예. 그 대구백화점 앞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사님이 내가 나한테 문자 보내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내가 한일극장 앞에 집회 많이 하는 곳으로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사진사님 답장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쌍규 오빠하고 태호 오빠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확인을 또 할게요. 확인을 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냐 하면, 예, 무슨 문제냐. 내가 집행유예 중이잖아. 이 미국이 무비자가 됐는데, 예, 무비자 협약을 맺었는데, 나처럼 그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무비자가 아니래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집행유예 상태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됐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행유예자는 미 대사관에다가 무슨 인터뷰를 예약을 해서 기다렸다가 허가를 받아야 된대. 시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5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 대사관에서 나를 뭐 전과자다 이러면서 못 가게 한다면 못 가는 거죠. 예. 예. 미국에서 나처럼 이 언론 탄압이었던 거 아니야. 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문재인이 당선될까봐 날 잡아놓은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뭐 전과자라서 미국에서 출입을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러면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 집행유예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유럽 갈 때 아무 문제 없었어. 작년에 유럽에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소위 뭐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미국에서 나를 뭐 전과자라고 해서 안 받아준다면 안 가면 그만이야. 예. 네. 이참에 10년짜리 시원하게 받으세요. 이미 10년이에요? 네. 님도 한번 10년 동안 복역해 봐봐. 그러니까 유럽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는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미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나를 초청해서 가는 건데, 그걸 미국 대사관에서 방해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알아서 할 문이지. 할 문제지. 예. 비자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법적인 처리를 할 건가, 예. 비자를 10년짜리를 받으란 얘기야? 비자도 무슨 연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 우리 갬블러 98. 언론의 자유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나 어그로 끄는 미국인들은 별로 없는 듯,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망치 부인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뜻이에요? 자, 님이야말로 지금 허위사실로 망치 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죠? 허위사실 무죄 받은 거 알지? 알면서 그런 거지? 갬블러 98 법정에서 만나? 예. 그래서, 지금, 난 몰라요. 기간이라는 게, 왜냐면 지금은 미국이 무비자 국가기 때문에, 미국이 무비자 국가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규정이, 원래는 이제 미국 시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출국 금지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제 내가 정확히 비행기로 출국 날짜, 입국 날짜가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무비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된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겠다면 나는 걱정 안 해요.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걸 날 가라고 하신다라면, 뭔가 또 준비를 하시겠죠. 도와주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치 부인을 도울 방법이 있다. 혹은
미국 대사관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들, 확인 좀 해주세요. 나 같은 경우도 걸릴 수 있는지. 예. 아이고, 빨간 사람을 왜 여기서 찾아? 그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가서 찾아. 난 새누리당 당원 아니야? 응. 아니, 나는 뭐, 가지 못하게 하면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 고민 있어. 그 미국 일정을 우리 딸을 임시 통역사로 데려가는 게, 혹시 이제 미국에 공항 들어가고 이럴 때 뭔가, 뭐라고 시비를 걸면 그때 애한테 얘기를 듣고 가려고 가는 건데, 우리 딸한테 이제 뉴욕을 가자 이러면서 꼬셨단 말이야. 뉴욕을 가자 이러면서 막 꼬셔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일정을 딱 보니까 뉴욕이 딱 하루야.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다가 일요일 아침에 떠나. 그리고 토요일날 내가 하루 종일 뭐 길거리 수다방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해. 아이, 콩사탕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따라간다 하거든. 지금 문제예요? 고민이에요? 이 콩사탕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데? 예. 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간다니까 미국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새누리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미국에 있는 새누리 지지자들이 막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거야. 뭐 건강이 문제라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막 시비를 거나 봐요. 그래서 왜 와서 관광을 하냐 만에 내가 관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원래는 미국 아까 이제 관광도 하고 좀 쉬다 가지 왜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잡았느냐. 이게 불만이신가 봐. 근데 이제 사실 나는 미국을 다시 갈 자신이 없어. 내가 비행기 타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번 갔을 때 최대한 많이 돌고 오자. 그래서 내가 이 미국 분들이 일정을 널널하게 잡으신 걸, 이게 관광도 하고 쉬었다 가세요 이런 걸 내가 아니다. 웬만하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정을 빡빡하게 잡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은 시비들을 거셨나 봐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그러지 마시고, 미국에서 저 망치 부인이 와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 웬만하면 망치 부인이 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편하게 있다 가라고. 방제를 왜 바꿔? 네가 뭔데 방제를 바꿔라 말아야. 저기 방제가 잘못된 거 있어? 날짜가 잘못됐어요? 날짜 뭐 틀린 거 있어? 방제를 왜 바꾸라는 거야 제가? 방제를 제가 왜 바꾸라는 거야? 다막 오타 없죠? 네 삶을 좀 바꿔. 네 삶을 좀 바꿔. 오늘 뭐 이렇게 저긴가 봐. 되게 그치, 내가 이거 핵심을 건드린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왜 지금 와서 독도 입안 시설 문제가 터졌느냐. 이 한참 지난 사건이잖아요. 예. 이게 독도 입안 시설 문제가 쟤네들이 이미 한참 전에 이렇게 숨기고 넘어갔던 게 이번 터진 거잖아. 왜 이 문제가 터졌을까? 예. 왜 이 문제가 터졌을까? 이러면서 요게 지금 1억짜리 헬스기구에 대한 충격 상쇄형 아이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1억짜리 헬스기구 문제가 이슈화 될까봐. 그래서 지금 독도 입안 시설 문제를 터트려가지고 좀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가 봐? 진짜 오늘 아직 인트로 중인데 막 시비 걸고, 그죠? 아직 인트로 중인데 막 시비 걸고 방제 바꾸라고 그러고, 그지? 이게 맞나 보다. 진짜 이거구만. 진짜로 이게 저기 1억짜리 헬스기구 가리려고 독도 입안 문제, 독도 입안 시설 얘기 터트렸는데 그 두 개를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열받은 거구나. 오케이. 자, 봐봐요. 논리적으로 딸릴 때 나오는 거 욕설. 확인됐어. 3가지 인증이 됐네. 누가 나한테 1억짜리 그러니까 독도 입안 시설 문제가 왜 지금 터졌겠냐. 좀 지난 문제인데. 지네들끼리 이렇게 숨기고 넘어갔던 게 나중에 터진 거란 말이야. 숨기고 넘어갔다라는 게.
이게 왜 터졌냐? 이게 1억짜리 헬스기구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냐? 그 얘기를 누가 아침에 두 명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니 미친놈들이 막 완전히 막 소금친 지렁이처럼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소금친 지렁이처럼 지랄 발광하더니 제목을 바꾸라고. 아, 이게 맞는 거였어? 오늘 이걸로 가지 뭐. 고마워요. 아, 사실 우리는 공존하는 관계야. 적대적 공생관계? 니들의 움직임을 보면 니네들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 니들의 댓글 작업을 보면 니들의 그 흐름이 보인다는 거. 뭘 숨기고 싶은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가는데 이 무슨 저기 무비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그 무비자 문제, 예. 나와 같은 경우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잖아. 사실 적시로 인한 후보 비방이야. 내 제목이 사실 적시로 인한 후보 비방이야. 그래서 그런 사실 적시로 인한 후보 비방이라는 게 이게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오래전에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개정 대상인 법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나한테 실형을 선고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거냐? 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 생방송으로 그걸 보여주고 싶고. 이명박도 미국 가는데 설마 미국이 거부 안 하겠죠. 그치? 이명박도 전과자인데 지금 미국 갔지? 두고 보자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형사범죄, 절도, 강도, 뭐, 이렇게 성범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전과를 좀 정밀하게 기준을 들이대고, 이 망치부인 같이 이 어떤 언론 탄압이고, 그 국가에 의한 탄압인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좀 제대로 대처하지 않겠어? 그래요. 미국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니까 만약에 거부하면 BBC에 알리자. 좋은 의견이에요.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약에 영국의 BBC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망치부인의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공화당 정권으로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무원들도 공화당 눈치를 볼 수 있어. 공화당은 꼴통 정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미국 하원 의원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었다. 그 사람이 혹시 민주당 의원 아닐까?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랑 친해. 공화당은 박근혜랑 친해서 공화당은 아마 그 비판 안 했을 수 있어요. 예. 그 초청서를 미 대사관에 가져가서 허가를 받으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나처럼 출입 허가가, 그러니까 이제 초청이 분명하게 비행기가 끊어져 있으면, 아니 근데요 몇 년, 아니 뭐 작년인가 어떤 단체 여행객들 중에 2명의 전과자가 있다고. 그 20명 전체가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었대. 그래서 하여튼 내가 미 대사관을 먼저 가보려고. 미국 대사관을 이번 주에 내가 못 가고 다음 주에는 내가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갔다 와서 목요일 오전을 가봐야 되나? 하여튼 월요일 오전이나 목요일 오전쯤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미국 대사관에 일찍 신청해야 된다.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아니 근데 미국 대사관이 오늘 내가 방송하고 나면 주말엔 또 놀잖아. 그지? 주말엔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오전에 내가 간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월요일 오전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절차를 좀 문의해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12월 5일 전에 인터뷰를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지 뭐. 예.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게요. 예.
시간이 촉박. 그래서 못 가는 거지, 뭐. 아직 비행기 안 탄 건데 취소하면 되는 거고. 비행기표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가는 거지, 뭐.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내서 날 보내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가게 되는 거고, 나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예.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 작년에 유럽 가면서 너무 힘들었더래서, 그때 우리 시청자분이 아시아나 직원이었어. 아시아나 직원분이 그 직원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좌석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편한 자리로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는 게 나한테는, 고통이야. 예.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뇌혈관도 안 좋잖아. 이제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이 나한테는 매우 힘든 일정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와달라는 분들의 그 소망이 있어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건데, 예.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꼭 남아서, 예, 우리나라가 내가 여기 남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못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보다 미국을 도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미국으로 보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그걸 딱 그 느낌을 되게 강하게 움직이시면, 그게 이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미국에 가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아마 누군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죠? 하나님 소리 듣기 싫어요. 미안합니다. 꺼져주세요. 예. 난 비행기 오래 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게 너무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맨 처음에 미국에서 오란 얘기를 할 때도 나 비행기 오래 타는 게 되게 두렵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내가 왜 가기로 했느냐 하면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발표가 4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를 붙으면 그 고등학교의 예비 소집일이 19일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일정을 전혀 몰랐어. 그리고 미국에서 일정이 안 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정이 딱 온 날, 그날 남편한테 여보 미국 일정이 5일부터 18일까지래. 별 문제 없을까? 그랬더니만 우리 신랑이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영민이 일정하고 딱 맞는데? 그러면서 영민이 4일날 고등학교 발표,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이 예비 소집.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면 이거 그 학교를 붙는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둘 다 몰랐는데 동시에 알려진 거야. 둘 다 몰랐는데 동시에 알려진 거고 그 일정은 내가 짠 게 아니에요. 미국 분들이 알아서 짜진 일정이야. 미국에서 알아서 짜신 일정에 그렇게 딱 잡힌 걸 보고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사인이신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사인이신가? 그래서 이제 내가 간다고 그런 거야. 죽더라도 가야죠. 하나님께서 여기 딱 그 날짜에 그렇게 맞춰주셨다면 죽더라도 가야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9월 달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일을 시작해서 갈 때 2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2가지 어려움이. 그래서 하나는 지난번에 내가 고발당한 사건. 이 고발당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2번째 어려움이 이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 이 2번째 어려움이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그게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을에 이 2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2가지 어려움이 잘 극복될 거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잘 극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야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겠지. 나를 보내기로 하시면 움직이실 것이고, 나를 보내지 않기로 하시면 보내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망치 부인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드시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정보를 주세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난 잘 몰라. 내가 잘 그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공지사항. 제가 다음 주에는 월화수목 4일 동안 제가 좀 이렇게 쉬도록 할게요. 사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동생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언니 무조건 몇 달을 쉬는 게 좋겠다. 얘가 2012년에는 방송 내가 접으면 접었다고 욕했던 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랑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너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으로 보인다.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이 제게 이제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될 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쉬겠다 그랬잖아요. 11월에 쉬겠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을 제가 쉬기로 했는데, 맘 같아서는 정말 한두 달 쉬고 싶지만, 이게 12월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11월 달에 일주일만 쉬겠다라 그랬잖아요. 예. 일주일만 쉬겠다 그랬는데, 일주일도 못 쉬는 거지. 15일 대구 때문에. 15일 대구를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14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방송을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만, 좀 쉬는 걸로.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미국 가서는, 주로 강연을 저녁 때 하기로 했어요. 주로 이제 강연을 저녁 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서부의 저녁 때는, 그러니까, 서부의 저녁이 오전 10시. 서부의 저녁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 되더라고. 서울의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전 8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서부에서 내가 이제 저녁 때 주로 강연이나 방송을 하면, 그러면 그게 그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0시쯤 되는 시간이야. 오전 10시. 그러면 오전 10시쯤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청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전 10시에 생방송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동부에서 저녁 6시나 7시에 강연을 시작하면, 한국 시간으로 하여튼, 오전 10시가 아닌가? 낮 2시가 오전 10시. 하여튼, 낮 2시가 오전 10시. 그 다음에 저녁 6시면 12시나 3시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선 인터넷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 유선 인터넷을 강연장으로 연결해갖고, 그래서 내 노트북으로 방송을 하는 거를, 생방송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생방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방송은 20메가 이상의 업로드 속도가 유지가 돼야, 그게 꾸준히 유지가 돼야 방송이 된단 말이야. 그게 방송이 되는데, 꾸준히 20메가 이상의 속도가 유지가 안 되면 방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방폭이 막 되거나 아니면 방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방이 어려우면 녹방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호텔들이 유선 인터넷을 안 넣어준대,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SNS용의 가벼운 무선 인터넷만 있고, 유선 인터넷이 없다는 거야, 호텔에. 예. 그래서 이제 호텔에 유선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밤에 10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낮에 찍은 거를 녹방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래도 20메가 이상의 유선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 일단 지금 미국에서 최대한 강연 시간이 저녁 시간이면 한국에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밤에 녹화 방송은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밤에 녹화 방송 하다가 막 한마디 하잖아. 그럼 경찰이 출동한대. 미국은 호텔에서 말도 하면 안 되나 봐. 미국은 호텔에서 조용히 잠만 자야지 막 말을 하면 옆방에서 신고를 한다는 거야. 경찰이 출동을 한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밤에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낮에 이제 그 강연하는 장면은 유선 인터넷이 연결되면 거기서 생방송으로 강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받아서 중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나의 아이디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가뜩이나 해킹 많이 당하는 나의 아이디를. 수고했어. 잘 갔다 왔어? 응, 별일 없었지? 선생님 만나고 올 거야. 이거 집에 데리고 올게. 어. 이거 작성해야 돼. 여기다 두고 방송 끝나면 봐. 예. 미국 가서 전자권 가지고 오면 될 듯. 오바마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님 볼 때는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한번 추진해 봅시다. 워싱턴에서 내가 3일인가 있더라고. 워싱턴에서 3일이 있으니 그 3일 내내 백악관 앞에서 한번 전자권을 내놔라! 이러면서 오바마한테 전자권 내놓으라고 한번 나 좀 보자. 내가 바빠서 그냥 갈라 그랬는데 이번 일정을 보니까 워싱턴이 3일이야. 워싱턴에서 3일이나 있으니 3일 동안 그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전시작전권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너네가 그어놓은 NLL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너네들의 한국전쟁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느냐. 내가 이럴까봐 미국 대사관이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전자권 갖고 오니까 전자여권이요. 전자여권이 아니라 전시작전 지휘권. 네. FBI가 출동하려나? 아니에요. 미국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백악관 앞은 매일매일 시위가 있대. 매일매일 시위가 있고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백악관이 보이잖아. 그리고 넓은 공원이 가운데 있고, 그 이제 공원 바깥에 철조망 바깥에서 맨날 시위들을 하더라고. 맨날 시위를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시위하는 게 아니잖아. 시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백악관을 배경으로 서서, 보통 CNN 이런 데 보면 백악관을 배경으로 서서 여자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백악관을 배경으로 서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찍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올리느냐지. 아이패드로요. 자, 궁금증. 아이패드로 1시간 정도 녹화한 용량을 1시간 정도 녹화하면 그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인가요? 자, 질문. 아이패드로 1시간 정도 녹화를 하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만한 용량인가? 그게 궁금해. 해보신 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1시간 정도면, 아이패드로 2기가 이하, 아이패드로 1시간 녹화본이면 몇 기가 정도 될려나? 아이패드로 1시간 정도 그 녹화한 영상이면 몇 기가 정도 될까요? 용량.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로 녹화할 때 용량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지? 업로드가 느려서 그렇지 올라간다. 가능한데 업로드가 엄청 오래 걸릴 듯.
영화 최대 2기가 안 됨. 자, 그러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험을 좀 해줘봐. 아이패드로 1시간 정도 녹화하면 그게 어느 정도 용량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용량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일단은 지금 내가 아프리카에다 지원 요청해 놓은 거는 내 노트북이 아프리카 방송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기술팀으로 내가 들고 가든 아니 원격으로 접속을 하든 방송이 왜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서 가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웹캠을 가지고 가서 웹캠으로 노트북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응. 500메가? 그러니까 지금 들은 사람 중에 지금 망치 부인의 고민을 알겠어요? 모르면서 대충 추측하지 마. 잘 모르면서 추측해서 떠들지 말고, 잘 모르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 우리 시청자 의견이나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정보를 주세요. 어떤 정보? 아이패드로 내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를 1시간 정도를 녹화를 하면,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저한테 텔레그램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말에 나도 아이패드로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 노트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한번 실험은 해볼 건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내가 미국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HD로 녹화하면 용량이 커진다. 근데 아이패드에 그렇게 HD냐 아니냐 녹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이패드로 녹화하는 게 카메라 동영상으로 가는 거잖아. 카메라. 그 다음에 비디오. 그랬을 때 비디오 설정을 어디서 해? 트름이 나왔어. 설정이 어딨냐고. 아이패드 설정이 어딨어. 아이패드 카메라 설정. 아니야. 참세상님은 우리 방송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는 거라서 아이패드로 녹화하는 게 아니야. 그니까 여러분의 모바일이랑 똑같아. 여러분의 모바일이랑 똑같은데 저기 한번 예. 우리 여기 애들 병원인데 혼자 듣다 빵 터졌어요. 왜 터졌을까? 뭐 때문에? 나의 브라키 때문에? 우리 브라키 부끄러워해요. 낯가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겁주지 마시고. 가만있어 보자. 비디오 설정은 어디서 하는 거야? 설정 나와봐봐. 비디오 눌렀는데 설정이 없어. 씨. 카메라 설정을 딴 데가 설정하기? 설정에서 카메라 설정? 설정에서 페이스타임은 있고 사진 및 카메라. 사진 요약? 아이클라우드? 실시간 재생, 임의 재생. 사진 및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거 없는데, 동영상 설정하는 거 없는데? 일반 사진 유지. 격자, HDR 노출이 다른 세계.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아이패드 생각보다 멍청하네. 동영상 녹화 방법을 나한테 안 가르쳐주고 있어. 잡스도 어쩔 수 없군. 네. 안타깝지만 잡스가 나한테 아이패드 녹화 방법을 설명 못하고 있어.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더니 뻥이었던 것 같아. 예.
아이패드 4 기준 1분짜리 동영상이 124메가 1000메가가 1기가죠. 1000메가가 1기가지. 아이패드 4로 1분짜리가 124메가래. 그러면 60이면 124 곱하기 60. 그러면 124 곱하기 60 해봐. 응? 124 곱하기 60. 응. 1024메가가 7기가. 7440메가. 그러면 7기가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 74기가? 아, 7.4기가? 7.4기가라는데? 응. 7.4기가네. 그러면은 못 올린다는 얘기 아니야.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아이패드 영상 설정, 녹화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자. 그니까 아이패드 화질 낮추는 방법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봐봐. 아이패드에 그 화질 낮추는 방법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봐봐. 가만히 있어보자.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를 눌렀어. 비디오를 눌렀는데 설정을 어디서 하냐고. 비디오 녹화까진 되는데 녹화는 할 수 있다고 내가. 근데 설정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화질을 좀 낮춘다든가. 지금 막 내가 막 신경질 내고 있어. 잠깐만. 단체 소송 참여하시겠다는 분 계시고, 네. 자, 아직까지는 중요한 정보가 안 들어오고 있어. 예. 일단 나의 미국 일정에 대해서, 우리 딸이 알았어. 어떡해. 우리 딸이 이제 일정을 알게 됐어. 어떡하지? 안 간다고 못 가는데. 자, 이제 시험 끝나고 헐 빡빡해. 어떡하지? 자, 나 이거 진짜 나의 가모니서를 알게 되면 얘가 안 간다고 하면 큰일 난대. 자. 일단 자료실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최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 때의 사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를 전후한 몇 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수의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조아라 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긴장했을 검찰 수사는 2007년 대선 전에 있었던 BBK와 도곡동 땅 의혹에 관한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2007년 12월 5일 대선을 2주 앞두고 두 사건 모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특검이 가동됐지만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1일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검찰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퇴임 후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따라 여러 건이 진행됐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해 배임, 직권남용, 그리고 탈세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하철 9호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후 2년이 지나서야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YTN 노조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반이 넘도록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3만 9천 명이 고발인 명부에 서명하고 환경단체가 주도한 4대강 사업비리 고발 사건도 환경단체 관계자만 한 차례 조사했고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른바 자원외교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산하 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이 수사를 해보겠다며 사건을 배당했지만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해야 될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독도 이야기, 독도 입안시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독도 입안시설 이야기 뉴스에 많이 나왔죠? 독도 이야기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독도 입안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냐? 이명박 정부에서 독도 입안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걸 박근혜 정부가 이어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된 거야. 그러면서 중단이 되는데 중단 이유를 환경보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자고 한 게 들통이 난 거야. 환경보전 때문에 중단하는 걸로 하자라고 모의했던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맞죠? 입안시설. 뭐냐면 접안시설. 그러니까 그 독도가 섬이잖아. 돌로 된 섬. 그래서 이 섬으로 접근할 때 배를 대는 부두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배를 이렇게 갖다 들이대고 사람이 내리는 시설. 그게 필요한 거야. 해안선에 접근하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어, 이명박이.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중단을 하면서 핑계를 이 환경 문제 때문인 걸로 하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손석희 뉴스에 자세히 설명 나왔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뭔 내용인지.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눈치를 본다라는 의구심,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의심될 만한 사례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려고 추진했던 독도 입도 지원센터 공사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바 있죠.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고 미리 짜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정홍원 총리와 장관 5명은 1시간 40여 분 동안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초점은 계획 취소 이후 예상되는 국민 비판을 무마시키는 데에 맞춰졌습니다.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초기 대응하라는 지시도 담겼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당초 총리실의 해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총리실은 독도 시설물 철회 배경으로 외교 마찰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전했기 때문이라며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JTBC 유민. 그러니까 독도에 들어가는 입도 지원 센터라는 건물을 이명박이 짓겠다 그랬는데 그걸 철회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매우 반가워하고 있다. 이런 기사야. 그런데 입도 지원센터를 안 짓기로 하면서 핑계를 환경 문제로 대자라고 짰던 게 들통이 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자, 이명박이 왜 독도에 그런 걸 지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소위 새누리당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독도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된다. 독도는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를 자꾸만 언급하면 아니 우리가 서울은 우리 땅 이런 말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자꾸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수록 불리해진다. 그런 말을 해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외교부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리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뭔가 문제 있구나라는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이 있어. 어떤 배경이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이명박은 갑자기 독도의 입안 시설을 지으려고 했을까? 입도 지원 시설을 왜 지으려고 했을까? 그게 또 중요해요. 왜 지으려고 했을까? 뭐 때문에? 이명박이 2008년에 큰 사고를 쳤잖아. 2008년 여름에 일본의 수상을 만나러 갔을 때 일본 수상이 이명박을 앉혀놓고 앞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명박이 당황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일본의 주요 언론 4-5개가 똑같이 보도를 해버렸어. 같은 내용으로. 그러자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신문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일본 외무성에서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KBS, MBC 조중동은 거봐라 일본이 거짓말한 거다. 독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덮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가령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수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냐?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 얘기라고 꼭 집어서 외무성이 발표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명박이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면 요미우리 신문을 고소했어야 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돼. 그러면 요미우리 신문은 아주 작은 것도 잘못 보도한 건 반드시 정정보도한대.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런 정정보도 요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명박 정부가 안 했어. 안 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열받아갖고 이상돈인가?
이상돈이었지 그때. 이상돈 변호사였지 그때. 아닌가? 이상돈 4대강이었나? 하여튼 그것도 이상돈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수 측 변호사한테 시민단체에서 막 그 돈을 모아갖고 집단 소송을 했어. 요미우리 신문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거야. 고발을. 그런데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우리나라 법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요미우리의 보도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그런 보도가 났어. 예.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좀 기다리세요. 정확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방송하고 무관단 얘기 자꾸 반복적으로 쓰면 특히 내가 뭐라 했어. 속보 올리면 블랙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한 요미우리의 신문을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라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일단 국가 정상이 만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 일본에서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자기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고소가 잘못됐다. 패소를 했어. 허위사실 보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버린 거야. 이 네 가지가 100년 뒤면, 요 네 가지 사실이 100년 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공식 사실이 되는 거야.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는 기다리라고. 세월호 특별법 얘기는 기다리세요. 이제 독도 얘기 먼저 할게요. 예. 자, 그렇다라면, 그래갖고 이제 이명박이 막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은 거야. 막 욕을 먹으니까 이명박이 독도에다가 그러면, 우리의 영유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독도에 입도 지원센터를 짓겠다. 발표를 한 거야. 그 입도 지원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이명박이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 들여서 그걸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도 입안 시설을 현재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왜 입도 지원센터를 지을 수 없을까요? 뭐 때문에? 여기서 존재하는 게 독도 밀약이라는 거야. 독도 밀약. 독도 밀약이라는 게 뭐냐? 검색해봐. 독도 밀약. 구글에서 검색해.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말고 구글에서 검색해봐봐. 독도 밀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박정희 때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박정희가 시도를 해요. 그때 일본이 뭘 요구했냐면 이승만이 한국 땅이라고 무조건 점령한 독도를 내놔라. 그게 일본의 요구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한일 수교를 담당했던 게 김종필이었고, 김종필의 동생인가와 일본의 수상에 누구 아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밀약을 맺은 거야. 그때 김종필이가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발언이 나왔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독도 때문에 한일 수교가 안 될까봐 독도를 폭파할 모의까지 했던 거야, 그것들이.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었어. 그러면 이 독도 밀약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독도는 한국이 점유한 상태를 유지한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다가 한국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혹은 건물을 지을 때는 군대 주둔은 금지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로는 독도에 대해서는 각자 양국 정부가
독도를 각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이게 독도 밀약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세 번째가 뭐냐? 만약에 독도 근처에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는 공동 수역으로 한다. 요 세 가지가 독도 밀약의 박정희 때 1965년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독도를 바치고 한일 수교를 정상화한 거예요. 왜 딴 얘기를 하지? 왜 딴 얘기를 해? 이게 독도 밀약은 60년대 맺어진 거야. 60년대. 이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김종필하고 일본의 총리하고 일본의 수상이지. 일본의 수상? 총리? 하여튼 밀약을 맺었어. 이거 굉장히 많구나. 그 밀약의 내용이 독도는 각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반론하지 않는다. 그게 조용한 외교하는 이유야.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독도 밀약 때문이라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하지 않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입 다물으란 얘기야. 그리고 이 독도에 대해서 경제 수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 수역으로 한다. 일본하고 한일 공동 수역으로 한다라는 게 이미 65년도에 박정희가 독도를 공동 수역으로 약속을 해준 거야. 그리고 그 한국의 경찰이 현재의 독도를 유지하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일본의 건물을 짓거나 군대가 주둔하면 안 되고 그럴 땐 반드시 일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밀약으로 맺어놓은 거야. 이 밀약은요, 공개되지 않은 국제 약속이란 뜻이야. 밀약을 맺고 독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도를 팔아먹은 게 누구야? 독도에 대한 주권 절반을 팔아먹은 게 공동소유로 만든 게 박정희라고. 이거 몰랐지? 이 얘기 몰랐지? 독도를 일본하고 공동소유하기로 얘기한 게 그게 박정희라고. 예. 이걸 누가 알아냈느냐? 이게 언제 알려진 거냐면, 이걸 박정희 때부터 그런 짓거리 해놓고, 박정희가 평생 지가 숨기고 갈 줄 알았던 거야. 자기 종신토록 왕을 하면. 근데 총 맞아 죽었잖아. 총 맞아 죽는 바람에 박정희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맡고, 노태우가 맡았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 왕팬이었던 거 아니야, 광팬. 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의 양아들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정치적 양아들.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도 무려 79년부터 언제까지? 2006년까지 이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 꼭 입 다물고 김영삼 신한국당 대통령이니까 입 다물었어. 이걸 밝히지 않은 거야. 그런데 김영삼 때 외교부에서 일본하고 독도 주변의 경제 수역에 논의를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독도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공동 어로 구역을 선정하게 돼요. 그걸 완전히 모든 회의를 딱 맞춰놓고 도장만 김대중 정부에다 찍게 한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찍지 말라 그랬어. 도장 찍지 말고 미뤄라. 이제 그 외교부를 보낼 때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교부더러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가서 도장을 찍지 말고 하라 그랬어. 그런데 외교부가 찍어버린 거야. 김대중 정부 초기에.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대노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 공동수역으로 했던 게 이제 발표가 몇 년 뒤에 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라고 계속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갖고 2005년에 터트려버린 거야. 2005년인가 6년에 독도 밀약을 터트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박정희 때 맺은 독도 밀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 어로 수역으로 가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김대중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거 처음 알았지? 요 얘기 처음 알았지? 환장하겠죠? 그죠? 이 얘기 몰랐던 분 많지? 이 독도의 밀약과 관계된 독도 소유권에 관한 이 얘기 지금 몰랐던 분 많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 모든 사실을 숨기고 박정희를 영웅으로 팔아먹은 거야. 박정희를 영웅으로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요, 아이들 보육 예산도 깎이고, 애들 급식비도 끊어버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경남도에서 318억인가 내던 급식비를 돈 없다고 안 주겠다 그랬잖아.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전국에서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4천억이 넘어요. 4천억이 넘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만 천몇백억인가가 하여튼, 아니야, 뭐 몇백억이 하여튼 추가가 됐고,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4천억 규모의 박정희 관련 예산이 있다니까? 그 기사도 한번 좀 찾아봐봐. 기가 막히죠? 돈 없다면서, 예. 박정희 기념 관련 예산 내년에 403억 원으로, 껑충 뛰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봅시다. 이 기사를 한번 보자고. 내년 한 해만 403억이 뛰는 거야. 지금 박근혜 예산서에 돈 없어서 애들 밥도 못 주겠다. 애들 보육비도 못 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주소가 잘못됐다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소가. 껑충 때문이야. 박정희 기념 관련 예산 내년에 403억 원으로 껑충. 올해의 3배 규모. 7년 동안 합치면 1356억. 지금 박정희 기념 예산으로 지난 7년 동안 1356억이 쓰여졌다는 얘기인데, 그 밖에 자, 내가 4천억은 잘못 알은 건가? 1756억이 단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이 올해 3배 규모인 403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 특히 최민희 의원이 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박정희 전 기념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1356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86억 원을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888억 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2008년부터 가만있어 봐. 문화예술 담당관실 내에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완료했고,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 정수대전, 박정희 추모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경북 포항시가 42억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을 조성하고, 철원군도 40억을 들여 박 대통령 전역 기념비가 있는 군탄공원 확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박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하숙집인 경북 문경시 청운각 정비사업에도 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2009년 28억, 2010년 23억, 2011년 142억, 2012년 190억, 2013년 147억, 2014년 134억 등으로 나타나 대통령의 유력 대선 주자로는 11년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내년에는 403억 원으로 폭등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 요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천억 원은 아니고 1370억이었네. 내가 아침에 잘못 봤나 봐. 포항시 의원은 사업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했고 철원 군탄공원도 40억 원 가운데 27억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70억이야. 4천억은 아니고. 내가 아침에 왜 4천억이라고 봤지? 다른 거랑 헷갈렸나 보다. 돈이 없어서 장애인 복지수당, 보육수당, 애들 밥값 다 깎는다면서. 그러면서 지금 박정희 우상화 예산은 1356억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 박정희 우상화 예산이 무려 1356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독도의 입도 지원센터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박정희라고. 그런데 박정희 우상화 예산이 1356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미친 거 같죠? 정말 미친 거 같죠? 세월호 특별법 얘기할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독도 입안 시설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딴 얘기를 해? 독도 밀약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언제부터 당신들이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에 관심 있었다고? 지금 독도 밀약 문제, 그리고 박정희 예산의 문제 얘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왜 세월호 특별법 얘기만 해? 지난번에 들어와서 반대하고 그러더니, 응? 기가 막히죠? 지금 독도 입안 시설 문제, 그런데 이 독도 입안 시설 문제에 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도 이 시점상 이게 박근혜 1억 헬스기구, 박근혜 1억 헬스기구가 논점이 될 시점에서 막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독도 얘기를 끌어들인 거야. 왜? 독도 얘기를 끌어들이면 독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준비된 팀이 나오잖아, 또. 준비된 여론조작단이 독도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일본 놈들을 욕하고 항일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박근혜가 여기서 멋있게 독도에 대한 한마디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또 시츄에이션을 지금 이 여론 조작단이 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독도 얘기를 던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가리고 싶은 진짜 뉴스는 1억 헬스기구죠. 1억 헬스기구. 지금 현재 국민들은 정말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여러분 거기다가 그 얘기 들었어요? 송파 세모녀가 건강보험료를 5만 원씩 냈잖아. 그리고 이제 두 딸이 병이 있어서 직업이 없어. 그리고 엄마가 식당에 일을 해갖고 세 모녀가 먹고 살았는데 팔을 다쳐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세 모녀가 있는 돈을 달달 모아가지고 마지막 월세라고 주인한테 편지 써서 놓고 셋이서 자살을 한 사건이야.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게. 근데 그 세 모녀는 셋 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인정해서 5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냈어야 됐다는 거야.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건물이 이렇게 부동산이 200억 이상인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 15,000원을 내거나 안 내거나. 재산이 200억인 사람들이, 부동산이 2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15,000원 정도를 내거나 안 내거나.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이사장은 퇴임하고 나면 자식에게 그 부양가족으로 명단을 올리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헬스 트레이너를 데려다가 3급 공무원 월급을 주고
어? 1억 원어치 헬스기구를 사다가 지금 헬스를 하고 있다가 걸린 거 아니야. 어? 월세 살면서 건강보험을 18만 원인 이유는요. 월세만 기준이 아니라 소득이 있기 때문이야. 소득이 님도 한 월급이 한 200만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겠네?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되면 한 18만 원 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득과 재산을 그러니까는 월급쟁이는 소득과 재산을 같이 계산하고 진짜 부동산 재벌들은 어디가는 이 200억의 부동산 재벌들이 자기 자식들이 뭐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자기 부동산 건물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자기를 등록해. 그래서 월급 6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건강보험료 15,000원을 낸다는 거야. 그게 이명박이 그 건강보험료 뿌리깐 방법 아니야. 지금 우리 서민들은 월급 200만 원이 나오는 사람, 명세서에 200만 원이면 실제로 들어오는 거 160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15만 원, 16만 원 내고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15만 원, 16만 원 내고 있고 국민연금을 7, 8만 원 낸단 말이야. 그런데 부자들은 그걸 안 낸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가 1억짜리 헬스기구를 타고 있다가 이게 걸린 거 아니야. 기가 막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또 얘기할게. 내가 건강보험료 21만 원을 내. 21만 5천 원을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1억 6천인가가 지금은 더 집값이 내려가서 1억 6천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1억 몇천 정도의 1억 한 5천 정도가 내 집값이야. 그 나머지는 은행의 대출금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번 소득이 매달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 그런데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21만 원이야. 그러면 21만 5천 원을 내야 돼. 그러면 나보다 재산이 10,000배 이상, 4만 배, 재산은 4만 배인가 2만 배가 많고 소득은 10,000배가 많은 이건희는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10,000배 이상 낼까요? 내가 21만 원 내니까 그 이건희는 소득도 10,000배, 재산도 2만 배, 나보다 많아. 그러면 이건희도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15,000배 정도 내야 되잖아. 근데 이건희가 얼마 낸다? 200만 원. 223만 원인가 내. 나보다 10배밖에 안 내는 거야. 재산은 10,000배가 많은데 건강보험료는 10배밖에 안 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건강보험료의 상한선 때문이래. 이런 개 거지 같은 제도가 어딨냐고. 지금 이 나라가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뉴스 찾아봐. 재산이 200억 이상인, 부동산이 200억 이상인 부자가 2만 원 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작년에 걸린 게 8명인가 돼. 8명인가? 10명인가? 부동산 200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2만 원 이하로 낸 사람이 작년에 걸린 게 몇 명이 돼. 8명 이상이야.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잖아. 아니 서민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하고 남편이 차 끌고 나가면 늦게까지 못 들어오는데 시장도 가야 되고 애들 학원도 픽업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가난한 서민이 어쩔 수 없이 중고차라도 싸게 샀다. 건강보험료 바로 몇만 원 올라가요. 싸구려 중고차라도 한 대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바로 몇만 원 뛰어. 그런데 그 재벌가에서는 외제차가 집안에 8대 9대씩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외제차가 전부 회사 소유야. 그래서 얘네들은 건강보험료가 안 올라.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기가 막히죠? 회사에다 이름 소유 올려놓고 지네는 공짜로 타는 거야. 법인차. 어이가 없죠? 예. 시골에 1억짜리 집 있는 아버지, 15만 원 건강보험료 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건희는, 지금 세계 200대 부자라며. 세계 200대 부자인데,
건강보험료 200만 원밖에 안 내. 응. 기가 막히는 거야. 왜 이러냐? 대한민국이 부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을 위한 나라.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꼬를 빨아 부자들이만 먹고 사는 거야. 지네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1%가 99%를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제 우리 휴대폰 얘기했잖아. 어제 우리가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가장 성장한 기업이 누구냐? SK텔레콤하고 삼성전자예요. 20년 동안 94년 이후로 가장 성장한 두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이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회사로 컸어, 둘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컸냐? 어떻게 그렇게 대재벌이 됐느냐? 휴대폰으로. 공짜폰인 척 하면서 우리 이렇게 폴더폰 시절부터 공짜폰이라고 우리한테 팔았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통신요금을 우리한테 35,000원을 기본으로 깔았잖아요. 그러면 35,000원씩 2년 약정, 3년 약정을 했잖아. 그럼 우리는 휴대폰 요금으로 그 해마다 냈던 돈이, 그러니까는 36만 원씩 2년이면 그 72만 원 아니야. 그죠? 2년이면 72만 원. 그런데 우리가 샀던 휴대폰이 얼마짜리야? 그게 외국에서 15만 원에 팔리는 걸 우리한테 72만 원을 받아먹은 거라고. 그랬던 거야. 그렇게 우리한테 외국에서 30만 원짜리 전화기를 100만 원에 팔아먹고 외국에서 20만 원짜리 6, 70만 원을 팔아먹고 그러면서 의무 약정 기간으로 3년 동안 요금을 유지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할 여유가 있냐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전화 통화할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예 계약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우리는 2년씩 3년씩 그 비싼 해외 그 전화요금을 냈단 말이야. 그걸 빨아먹고 삼성전자, SK통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거야. 최대 성장률. 20년 동안. 그러면 이게 지금 1%가 99%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게 1%가 99%를 먹여 살린 거야? 1%가 99%의 등골을 빨아먹은 거야. 1%가 99%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1%가 99%의 등골을 빼먹고 지네들만 황제가 된 거야. 황제. 우리 돈으로. 우리들한테 강제로 노예 계약하게 하고 그 노예 계약을 근거로 해서 쪽쪽 빨아먹고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기가 막히죠? 예.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내 탓이다. 응? 내가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하는 건 내가 무능해서이고,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무능해서이고, 그 다음에 월급이 깎이는 것도 무능해서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뭐라 그러나, 다치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장 또 실수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장 손실이 적으면서, 그런데 가장 위험한 조건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면서 그만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야. 예. 산재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OECD 다른 나라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직장에서 다쳐요? 그렇게 물어본대. 산업재해율 어떻게 직장에서 사람이 다치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본대잖아.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도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다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장 낮은 임금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인 거야. 국민을 노예로 삼아서 월급은 계속 낮춘 거야. 계속 그 강제로 정리해고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가지고 월급 반은 삥땅 치고 똑같은 일 시키면서 더 나쁜 일 시키면서 응?
중소기업의 납품값 깎아먹고 그래서 모든 이윤을 대기업이 독차지를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100조 원이래잖아. 그렇게 100조 원, 160조 원씩 그렇게 벌어서 그걸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거야. 그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우리나라 다 와 있대. 그 세계 그림 시장에서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대요. 우리 재벌들이 그 많은 돈을 아주 작은 부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 뭐 명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다 사들이는 바람에 세계 명화 시장에 거품도 끼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우리나라 무슨 창고에다 그걸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아프리카로 이민 갑시다. 여기 아프리카야. 그리고 진짜 아프리카로 가고 싶으면 너나 가. 보석보다 그림이 더 비싼 거예요. 예. 보석보다 그림이 더 비싼 거예요. 물론 뭐 다이아 무슨 물방울 다이아 뭐 이런 거는 매덕을 하는데, 예. 그림 한 장에 50억짜리 그림이 되게 조그맣다며. 50억짜리 보석이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근데 50억짜리 그림이면 부피가 작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으로 그림 사재기가 재벌가에 유행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지네들이 사모은 그림을 가끔씩 전시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 거고. 그 지랄 발광을 하기 위해서 큐레이터들을 고용을 하고, 우리 서민은 지금 숨이 완전히 턱 밑에 와 있잖아. 이제 곧 꼴딱꼴딱 곧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재벌 부인들이 대부분 아트센터 그 이사장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1억짜리 헬스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지. 1억짜리 헬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기가 막혀, 지금. 자, 그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이게 이제 독도 입안 시설 이야기와 1억짜리 헬스 기구의 문제. 자, 1억짜리 헬스 기구 문제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자료실에. 대통령 전용 고가 헬스 장비가 청와대 본관에 위치한 것이 공식 확인되자 새누리당이 대통령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사실을 밝힌 야당 국회의원에게 보도자료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구입한 1억여 원 규모의 헬스 기구들 어느 곳에 설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구들은 기자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청와대 본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달청이 제출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물품 취득 원장에 기록된 내역인데요. 구입한 기구 중 가장 고가인 2,100만 원짜리 파워플레이트, 940만 원짜리 트레드밀을 비롯해서 고가의 수입 기구들이 본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드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런닝머신입니다. 네, 힙 애브덕션, 네, 파워플레이트, 네, 다 수입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관에 위치한 것들은 고가의 고급 사양 그리고 수입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네. 이것들이 모두 총 8,837만여 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재만 비서관이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기자들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억여 원의 기구들 중에서 기자와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단 6대의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런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드밀은 앞서 보셨다시피 본관에는 900만 원이 넘는 수입산을 설치해 놓은 반면에 기자와 직원용은 그 반값 수준인 47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품질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최민희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정부 여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본회의장에 제가 앉아 있는데 김재원 수석께서 오셨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를 기자들이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제가 속일 이유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잘 봐달라.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우덕 의원이 오늘 예결특위에서 회의 시작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운동기구 관련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질의는 위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엔 김상규 조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국회 최민희 의원실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화면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이후부터 조달청 직원들하고 조달청장께서 저희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태였습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받은 건데 그 자료를 돌려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이상한 상황이었고요. 자꾸 이거를 무슨 대통령의 건강에 흠집내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억측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게 꼬인 거는요, 청와대가 초기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트레이닝하고 있다. 대통령께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전혀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어쨌든 뭐 조달청장까지 나서서 줬던 자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여당 뭐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다 동원이 돼서 보도자료 내지 마라, 질의하지 마라, 뭐 이런 요청들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 거론이 됐나요? 네, 거론이 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물품관리 목록을 받았다. 이게 과연 대회비가 맞냐고 따져 묻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운동기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답했고요. 또 운동기구가 본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 비서실장은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별걸 다 안보라고 하는군요. 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조작이 군 지휘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뭐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뭐 방임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군 지휘선상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군 공식 입장입니까? 네, 오늘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군 검찰단에 공소장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댓글 작전 상황 회의와 보고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전직 사령관은 매일 오후 5시 회의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작성한 특정 정치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자필로 수정했습니다. 또 다음날 오전 6시 회의에 참가해서 밤사이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최종본을 점검하고 또 전날 작전을 승인하거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 적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장에서 댓글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이 있더군요. 네, 군검찰의 공소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이 가까워지자 보고서 작성 전단팀을 별도로 만들면서 작전팀을 대폭 강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는 매일 오후 3시경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군검찰의 주장대로 윗선 개입이 없다면 이 두 전직 사령관은 자신들이 보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특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셈이 됩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 승인도 없이 이런 작전을 지시할 만큼 배포가 큰 사령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군 검찰 공소장의 이 윗선 개입 여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 공소장을 근거로 군검찰은 지난 4일 두 전직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특수방조죄를 적용했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예상은 하셨겠지만 고용 조건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보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국내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의 가장 왼쪽 내용들이 조사 기준 항목이었고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노임 단가를 보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뭐예요? 네, 업종별 조사기관이 1년에 2번씩 조사해서 공표하는 시간당 급여입니다. 현재 청소용역 노동자의 시중 노임 단가는 6,945원입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경우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100개 중 33곳, 26.8%에 불과했고요. 고용 승계 조항을 명시한 곳은 28.4%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60개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요.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급여에 관한 위반 비율이 20%에 가까웠습니다. 네. 자, 서민들은 이런 대접을 현대자동차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 성모 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인 성모 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성 씨는 자살 기도 직전에 현대차 노동조합원 단체 채팅창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 죽으려 한다. 내가 죽으면 꼭 정규직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라. 현대한테 꼭 이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조합원들이 즉시 성 씨의 집을 찾아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 씨는 2010년 울산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 측에 70억 원을 배상하게 된 12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9월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항소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졌는데요. 이로써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장기 투쟁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살 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집약된 사건인데 이 기업 측 사측의 손배소 압박 그리고 또 근로자 지위 청구 소송에서 이겨봐야 사측이 그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결국 자살 기도까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거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5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최병승 씨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하지만 현대차 측은 개인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잇따라 재판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만 회사로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수원대학교에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보직교수들이 서명운동 장소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입니다. 누구한테 보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절로 가니까 당신들이 가야지 내가 가지. 당신들이 총장 돼가지고 학교 말아먹으려고 그럽니까? 네, 보직 교수들이 동원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저러는 건가요? 서명운동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명운동을 진행한 2시간 동안에만 130여 명의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6,000명을 목표로 매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학생들 호응이 그리 큰 상황은 아니군요. 자,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을 호텔 CCTV로 사실상 사찰했음이 밝혀진 롯데 구단 얘기를 해보죠. 오늘 최 대표, 최 사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최하진 롯데자이언츠 사장이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최 사장은 구단 측 인사를 신임 코치로 선임하고 타순을 직접 지정하는 등 간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선수들과 갈등을 일으켜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수들을 CCTV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문제가 됐던 최 대표가 사퇴는 했습니다만 롯데 팬들의 움직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롯데 팬클럽 회원 150여 명은 사직구장 앞에서 근조 화환을 세워놓고 집회를 열었는데요. 앞으로도 최 사장뿐 아니라 신동빈 구단주 대행 그리고 배재후 단장 등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영화제 소식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영화제입니까? 네,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주민 방송이 주최하는 영화제입니다. 2006년에 이주노동자 영화제로 시작했던 것이 2011년부터는 이주민 영화제로 범위를 좀 더 넓혔는데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제8회 이주민 영화제는 재정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작인 김정 감독의 김알렉스의 식당 안산 타슈켄트를 비롯해서 22개 작품이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상영됩니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특별전 등의 부대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에 보도해드렸던 이주노동자의 착취 사례에 관해서 실제 노동자들의 발표 그리고 간담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K, 방금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뉴스K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 YTN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문제,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보도했던 YTN 기자들과 그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뉴스K. 그래서 이제 YTN의 해직 기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노조에서 이명박 정부랑 막 싸우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게, 그러니까 국민TV라는 조합을 만든 거야. 언론을 위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TV 뉴스라는 그러니까 국민TV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국민TV에서 매일 밤 9시죠. 매일 밤 9시에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게 뉴스K라는 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K가는 미디어 협동조합이죠. 예.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그 국민TV의 그 조합원이 되시면 저렇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들,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국민TV 뉴스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대한 언론, 이번에는 우리 국민연금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오늘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와 공동으로 취재해온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맞아요. YTN 기자들이 만들었다는 표현 잘못됐고, YTN 기자들을 포함한 해직 언론인들 수정합니다. 30여 군데 해외 부동산 대부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타파는 그 MBC PD수첩, MBC PD수첩을 제작했던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이분들이 독립해서 만든 게 지금의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게 뉴스타파죠. 예.